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반장의 정신동입니다. 2년 전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급발진 의심사고로 질주하면서 함께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진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강릉에서 일어난 일이라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 국가수는 운전자 과실 의견을 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재연 시험 결과에서는 이를 뒤집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반장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급발진 의심사고 피해자 가족이신 이상훈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해자 가족의 소송 대리인이시죠. 하종선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주일 상명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고가 발생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가족들의 시간은 아마도 그대로 멈춰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로 도연이를 떠나보내게 된 지 547일째가 됩니다. 도연이를 떠나보낸 직후 6일 동안이 가장 심적으로 평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6일 뒤 도연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으로 경찰에서 받은 어머니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순간 그때부터 저희 가정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차량 블랙박스 영상 속 도연이를 다급하게 외치는 어머니의 음성과 그다음에 주변 CCTV 영상을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봤던 영상 속에서는 이거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을 떠나보내게 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서 단란하고 행복했던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정말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연쇄 살인범이자 가정 파괴범입니다. 예. 유가족들이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과 변호인은 사고 차량에 자동 긴급 제동 장치 AEB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기록 장치 EDR을 보면 가속 페달을 100% 밟았는데도 속도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며 EDR이 신뢰성을 잃은 만큼 법원에 속도 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차량의 엔진 소리가 정상적으로 급가속하는 차량과 다르다며 음향 감정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강릉경찰서가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습니다. 유가족은 사건 직후부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상황. 국가수는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감정서를 내놨지만 경찰은 국가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12월 사고 발생 이후에 사고 원인이 아직까지도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하 변호사님께 설명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민사소송의 특징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적 감정이 법원에 의해서 채택이 되고 실시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가수가 급돌진이 시작이 되면서 모닝 차량하고 충돌하기 전에 도연이 할머니가 변속 레버를 D에 있던 거를 N으로 다시 또 모닝 충돌하기 직전에는 다시 D로 이렇게 변속 레버를 바꿨다. 그렇게 분석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변속 레버를 움직이는 소리가 블랙박스에 녹음이 돼 있냐. 그래서 정밀 음향 분석 감정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 소리가 들리냐 이런 음향 분석 감정을 했고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보도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DR 5초 동안의 기록이 있는데 그 도연이 할머니가 이제 경강로 중앙 분리 화단에 부딪혔을 때 그 시점을 0초로 봤을 때 EDR은 소급해서 5초 동안이 기록이 되거든요. 5초 전 속도가 110km였습니다. 시속 110. 근데 5초 후 가속 페달을 100% 변위량이 100%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풀로 5초 동안 밟은 걸로 EDR에 그렇게 변위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밟았다는 게 아니고 하여간 가속 페달 변위량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 5초 동안 110km에서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았다고 했을 때 5초 후 속도는 과연 얼마가 될 거냐. 이걸 이제 EDR 신뢰성 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와 같은 감정을 해서 116km, 6km밖에 늘은 거는 신뢰성이 없다. 한 136.5km가 돼야 된다 하는 것과 같은 감정 결과도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감정으로서는 이 실제 사고 발생했던 회산로 도로에서 실제 재현 시험을 했습니다. 국과수가 도현이 할머니가 이 페달 5조작이라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100% 그 가속 페달을 풀로 밟았을 때 나오는 모든 데이터하고 국과수가 분석한 데이터하고 한번 그걸 비교해보자. 이런 시험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원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이제 사설 감정이라고 하는데 AEB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모닝 차량에 부딪히기 전에 이거 작동했었어야 된다. 작동하지 않은 것은 결함이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모닝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과수 분석에 하면 모닝 차량 충돌하기 전의 속도가 46km다. 시속. 그래서 46km로 주행하면서 과연 AEB가 작동하느냐 이걸 봤더니 그 시험에서는 AEB가 다 작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고에서 AE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결함이다. 이러한 게 이제 입증이 됐고요. 이제 할머니의 장애하고 PTSD,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신체 감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네. 기술적 형사 사건은 도현이 할머니께서 이제 작년 3월에 경찰에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셨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경에 강릉경찰서가 혐의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급발진 사고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최초의 사례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작년 12월에 민사소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정 결과를 다시 다 그것까지 끝까지 봐라. 그러면서 재수사 명령을 했습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죠. 예, 유가족이 직접 재현 시험을 했다는 점에 의아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직접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국과수가 자의적인 추론으로 운전자가 페달 5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한 그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감정과 검증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감정 신청을 하고 감정 진행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감정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을 이제 감정인이 진행하고 준비해서 하는 줄 알았었는데 또 저희가 나름대로 또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되면서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차량을 동일 차종, 동일 옵션 차량을 섭외를 해서 소리를 이제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했는데 전국 매매단지를 이제 수소문해서 동일 옵션, 동일 차종을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또 그런 가운데 이 재현 시험 준비 과정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 재현 감정을 위해서는 일단 차량과 전문 드라이버를 섭외를 해야 됐었고, 강릉시청과 이제 강릉경찰서에 직접 변호사님께서 공문을 작성하셔서 제출도 했는데, 너무나 흔쾌히 도움과 협조 요청을 응해주셨고,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금도 냈고, 당일날 이제 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강릉 시민 한 분이 동일 차종, 동일 옵션 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행히 계약까지는 진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전문 드라이버분도 강릉에 계신 지인분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시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들이 혼자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강릉 시민분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로 아무 사고 없이 재현 감정시험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강릉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재현 시험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제조사가 증거로 제출한 변속 패턴 설계 자료, 과연 그게 진실성이 있는 자료인가, 이거에 기초해 가지고
변속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실도로 주행 재현 시험에서 저희가 변속 장치 진단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변하면 그게 딱 0.1초 단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점에서 RPM이 언제 때, 그 다음에 가속 페달을 몇 % 밟았을 때 변속 단수가 예를 들면 3단에서 4단으로 변한다. 이러한 것이 다 이번 실제 도로 주행 시험에서 그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변속 패턴 그 설계 자료대로 변속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봤더니 결론은 재현 시험에서 변속 패턴대로 속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속 패턴 그래프가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진실 자료가 아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5초 동안의 EDR 기록, 그러니까 110km에서 5초 동안 가속 페달 변이량 100% 했을 때 116km밖에 오르지 않은 그 데이터에 보면 마이너스 5초 때 가속 페달 변이량은 100%인데 100%라는 거는 이제 풀 악셀인데 RPM이 5,900이었습니다. 근데 1초 후에 4,500으로 이게 떨어집니다. 가속 페달을 100% 밟았을 때 RPM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 이제 제조사 측에서는 변속 패턴에 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변속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다 했는데 변속 패턴을 보니까 이거는 자동차 제조사의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시험 결과가 설계 자료, 그러니까 변속 패턴에 일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 빨간 표시된 거에 보면 변속 패턴하고 이번 진단기에 기록된 변속장치 진단기로 기록된 데이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다소 차이 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속 패턴이 이 진실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 모닝 차량 충돌하기 전에 국가수가 분석한 데이터하고 이번 시험에서 모닝 차량 충돌 3초 전에 40km대에서 풀 악셀을 3초 동안에 했을 때 나온 데이터하고를 비교를 한 겁니다. 비교를 했더니 RPM 속도 변속 단수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봤더니 RPM은 3,000에서 6,000으로 올라갔고요. 근데 국가수는 이 6,200에서 6,400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풀 악셀을 했더니 40에서 3초 후에 73km로 올라갔습니다. 국가수는 40km, 42km였다가 마지막 충돌하기 직전에는 46km로 올라갔다고 분석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변속 단수도 4단에서 이제 그 소위 풀 악셀 했을 때 이제 킥다운이라 그래가지고 2단으로 내려갔다가 3단으로 올라가는데 국가수는 이게 N 상태였다. 변속 단수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풀 악셀 때 나오는 이와 같은 데이터하고 국가수가 분석한 데이터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이다. 그래서 페달 오조작이 아니다는 게 확인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음향 분석 감정에 의해서 도연이 할머니가 D에서 N으로 움직이고 다시 또 D로 움직이고 이런 움직이는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수가 N으로 분석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그 그래프를 보시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이 실도로 주행 재현 시험에서 나온 RPM 속도 그리고 변속 단수 그래프고요. 오른쪽이 국가수가 분석한 약간 그 파란색,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RPM 그래프고 빨간색이 이제 속도 그래프고 밑에 그 영어로 기어 스테이트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변속 단수인데 DND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감정서가 이제 모닝 충돌 전에 두 개의 주행 데이터 패턴을 비교하니까 서로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닝 차량을 충돌한 이후에 주행 데이터를 서로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재현 시험 때는 44km에서 120km까지 18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국가수는 40km에서 116km까지 24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높고 빠르게 가속했고요.
국가수에서 분석한 거는 상대적으로 낮고 느리게 가속했습니다. 이 가속할 때 6초 차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뭐 요새 제로백 시업하면 많은 차량이 한 6초에 제로에서 100km까지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초 차이가 난다는 거는 할머니가 풀 악셀 페달 오조작을 한 거는 아니다. 이런 거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RPM 그래프도 심플하게 직선으로 이 단순한 직선 형태인데 국가수 분석한 거는 이 소위 왔다 갔다 골짜기가 많은 그와 같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변속 단수도 4단에서 킥다운해서 2단으로 떨어졌다가 3단, 4단 이렇게 심플하게 상승하는데 국가수 분석에 의하면 2단으로 갔다 3단으로 갔다 다시 4, 3, 4, 3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페달 오조작이 아니다. 이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풀 악셀 페달 오조작할 때에는 감정서와 같은 내용과 같은 변속 기어 패턴이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감정서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DR에 기록된 5초 동안의 속도 증가 확인된 거는 국가수는 이제 110km에서 116km, 5초 동안 가속 페달 변인량이 100%일 때 6km밖에 안 늘었습니다. 재현 시험에서는 110에서 124km로 14km 늘었고요. 또 한 번 했을 때는 110에서 130으로 20km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증가폭이 훨씬 이렇게 커야지 페달 오조작 가속 페달 변인량 100%인데 실제 해보니까 EDR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이 크게 증가한다. 그래서 EDR 기록 신뢰성이 상실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도로 재현 시험에서 도연이 할머니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풀 악셀 페달 오조작을 상정한 그와 같은 실도로 주행 시험을 했는데 주행 데이터 패턴이 완전히 국가수 분석한 거하고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페달 오조작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국가수 결론이 틀렸다는 게 입증됐다. 이 급발진 사고에서 페달 오조작이 아니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봐야 됩니다. A, O와 B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페달 오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입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모닝 충돌 전에 속도도 증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닝 충돌 이후에 가속되는 것도 풀악셀보다 낮고 느리게 증가했느냐 그리고 110km에서 5초 동안 왜 6km밖에 증가하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그랬겠느냐 저희 입장은 도연이 할머니가 차를 정지시키려고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차량 결함에 의해서 엄청난 구동력이 나오는데 필사적으로 도연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속도도 낮고 느리게 했었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AB 부분도 38.7에서 41.8로 가다가 마지막에 46km로 모닝 차량을 추돌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46km로 주행하다가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을 때 첫 번째는 가속 페달을 떼어보자. 그때 AB가 작동하는지 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46km로 진행하다가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을 때 가속 페달을 떼지 않고 계속 밟고 있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46km로 가다가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렸을 때 변속 레버를 D에서 N으로 바꿔보자. 그때도 작동하는지 보자.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모두 다 AB가 작동하면서 모닝 차량 모형 앞에서 딱 정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고에서 AB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차량 결함이다 하는 게 입증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하빈화 장님께서 좀 요약하건대 속도 변화, RPM 변화, 변속 단수 등 재현 실험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풀악셀이 아니었다 일단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이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재현 시험에서는 어쨌든 뭐 음향 분석도 있고 또 이 가속 패턴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의심할 만한 사항들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저는 먼저 국가수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접근 방식과 조사 방식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재조사 중에서 급발진이 발생하도록 의도하고 설계한 회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급발진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설계자의 예측 및
의도를 벗어난 결함에 의한 비정상적인 작동입니다. 이 사건 국과수 감정서를 보면 45페이지 분량에 달하는데요. 감정서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대전제가 EDR은 신뢰할 수가 있고 차량은 설계대로 정상 작동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국과수가 사용한 데이터라고는 기껏 해봐야 EDR 데이터,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사고 차량 정비 매뉴얼에 나오는 기어 단수에 따른 변속 패턴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는 안 밟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연이 아버지께서는 국과수가 하지 않은 실차 주행 재현 시험 분석을 했고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냈다는 것이 국과수 분석과 재현 실험 결과가 반대로 나온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EDR 기록과 설계 신뢰성을 전제하지 않고 새롭게 한번 재현 시험해본 이 새로운 데이터, 이게 이번에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피해자 측에서 바라보면 아마도 국과수가 EDR 분석만으로 뭔가 판단 내리는 게 뭔가 좀 쉬운 길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 기록 장치인 EDR 외에 급발진 사고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긴 해야 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EDR 외에 급발진 사고 이제 제대로 조사해야 될 텐데요. 네네.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소프트웨어를 전부 조사하면 좋겠죠. 그런데 모든 급발진 의심 사고마다 소프트웨어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전부 조사하기가 어렵다면은 대안으로서 소프트웨어 결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탑재되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프로세스에서 엄격한 기준과 표준을 준수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동차 전자장치 안전과 관련된 ISO 26262라는 국제 기준이 있는데요. 제조사가 자기 입으로 우리는 그런 기준들을 잘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내용들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평가서나 인증서를 제시해봐라 라고 했을 때 제조사에서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라고 대답한다면 안전성을 담보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함 감내성 또는 결함 허용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 내에서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결함에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갖춤으로써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정상 작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결함 감내성이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방법으로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ECU에 결함 주입이라는 걸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함을 주입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결함 반응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비트 플립이라는 현상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가 있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기술은 존재하지만 완벽하게 차단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소프트웨어 결함도 언제든지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보가 변질된다는 가정하에 일부러 메모리 내의 비트 하나를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스로틀이 열려버리고 급발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EDR 기록은 에어백이 터지며 전개될 때 차량의 당시 상태를 5초 동안 기록한 장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EDR 기록이 운전자의 조작한 행위에 의해서 기록된 기록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운전자가 타고 있었던 상태였고 EDR 기록이 자동차의 상태를 기록한 장치인데 제조사나 국과수가 운전자에 의한 행위에 의해서 기록된 장치인지 반대로 증명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EDR에 기록되는 그 데이터들은 EDR이 이와 같은 데이터를 받고 있었다 하는 거지 운전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하는 거를 증명하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 EDR 데이터를 가지고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일을 국과수가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거의 4반세기를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예.
EDR 말고 방법이 많이 있다. 소프트웨어가 설계부터 제조 단계까지 정말 스탠다드에 맞게 잘 된 것인지 뭐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부러 결함을 주입을 해서 이 ECU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가 이 결함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사실상 자동차 제조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했다 하는 거를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했는지 그와 같은 검증이 재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 책임 전환을 AI 시대에서는 해야 된다. 또 이 EDR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자동차 상태를 그냥 기록한 것이지 운전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기록한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국내에서 이제 이 EDR 신뢰성에 대해서 논란과 뭔가 증명을 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국내에서 재현 시험을 통해서 반박한 것은 처음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조사들에게 면제부가 되어왔던 EDR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요. EDR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사실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국내 연구진 3명이 ECU에다가 전압을 불안정하게 가해보니까 급발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발견을 했고 그 재현 실험에 성공을 해서 SCI급 저널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 저자 중에 한 명이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EDR도 잘못 저장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기사들도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보고서에서 EDR 데이터가 고작 5초뿐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35%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아까 하 변호사님과 도현이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EDR이 사람의 동작을 기록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기계가 그러하다고 인식한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해주는 게 있어요. UL 4600이라는 국제 표준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EDR은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 결함을 지니는 신뢰성 낮은 소프트웨어가 상황을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EDR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캠리의 결함으로 인해서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받은 소송이 북아웃 소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한 전문가가 미스터 바입니다. 미스터 바가 법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EDR이 급발진 상황에서는 바보가 된다. 브레이크 페달 정보를 잘못 기록한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었죠. 이런 증거들이 모두 EDR을 100%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재현 실험을 통해서 이게 증거가 더해졌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지금 EDR 신뢰성에 정말 큰 의문을 제기해 주셨고 앞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변호사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EU 국가들이 올해 7월 7일 이후에 판매되는 그런 신차에 대해서는 그 EDR 기록 시간을 좀 연장하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입니까? 네,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EDR이 이제 보통 이제 에어백이 터졌을 때로부터 5초 전, 그 다음에 터진 후에는 보통 0.25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30초 전, 그 다음에 터진 후에 30초 후까지 이렇게 합쳐서 1분을 기록하는 걸로 올해 7월 7일부터 판매되는 신차에 이렇게 장착하도록 규정을 2년 전에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EU에 수출하는 차는 이와 같은 이제 EDR을 장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작년 연말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장착되는 EDR을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그 개정을 하겠다 했는데 5초는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걸 20초로 늘리는 걸로 바꾸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거든요. 이제 곧
아마 확정이 돼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5초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운전자가 뭘 잘못했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요. 이거는 사고의 끝단을 보는 겁니다. 강릉 급발진 사건은 한 30초 진행이 된 사건인데 끝에 5초 정도만을 봐가지고 이 급발진의 원인이 뭐다? 이 전체를 파악한다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DR 시간을 늘리는 게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가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간다 그러면서 5초는 그대로 두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말 보호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앞으로 무엇보다 이 급발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하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현재 급발진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미 그 토요타나 테슬라가 장착하고 있는데 이른바 가속 제압 장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ECU에 분석 알고리즘을 넣어서 하는 방법인데요. 비정상 급가속과 정상 급가속을 판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정상 급가속이야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속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 제압 장치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발명왕으로 선정된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김용은 그 책임연구원분이 고안해 놓은 건데 비상 정지 스위치. 그러니까 비정상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스위치 하나 누르면은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비상 정지 스위치. 이것이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 그 급발진 방지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반줄 교수님께서는 급발진 방지 해법으로 ECU 다중화라는 방법을 특히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중화를 영어로 리던던시라고 하는데요. 결함이나 고장에 대비해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2개 이상의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ECU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뭐 센서라든가 뭐 어떠한 전자장치든지 여러 개를 사용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전자장치를 단 한 개만 사용했을 때 100%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사용해서 신뢰성을 끌어올려서 안전을 확보하자는 개념인데 예를 들자면요. 컴퓨터 한 대가 도출하는 계산 결과값이 정확한지 아닌지 불안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컴퓨터 여러 대한테 동일한 일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산출한 값을 비교 검증을 해본다면 이런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중화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오작동하게 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안전 필수 시스템, 세이프티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안전 필수 시스템에는 철도, 항공, 원자력 발전, 화학 플랜트, 국방, 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모두들 전자장치를 2개 이상으로 확보를 해서 다중화한다는 것이 업계의 표준이고 업계의 상식입니다. 비행기가 급발진했다는 뉴스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비행기는 적게는 2개, 많게는 5개까지 전자제어 시스템 ECU를 다중으로 탑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부산에 미국 핵잠수함 켄터키함이 왔었거든요. 그때 기자가 대뜸 질문을 했어요. 오작동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핵잠수함의 지휘장교가 주저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없다. 오작동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수함을 설계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다중화, 리던던시 시스템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참고로 이 켄터키함이 1987년에 건조된 아주 구식의 배라는 겁니다. 이런 잠수함, 이런 아주 오래된 그런 시스템에서도 리던던시를 생명처럼 여기고 중요시하면서 탑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동차에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릴 거는 그 가속 제압 장치, 그러니까 토요타 테슬라에서는 하고 있는 장치. 이거를 우리나라 그 자동차 제조사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장치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인 기술 표준을 정하고 있는 UN EC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표준이 정해져야지 달 수 있는 거다. 그때 달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타나 테슬라는 왜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미 몇 년 전부터 장착을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은 운전자의 안전, 소비자 보호 이런 거가 세계 1위 회사가 되는데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들이나 국토교통부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고 저희가 이미 발의했던 도연위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도연위 아빠께서 또 말씀하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빨리 도입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속 제압 장치, 비상조치 스위치, 그리고 전자장치의 다중화. 네. 듣는 가운데 곧 자율주행차 시대가 될 텐데 전자장치의 중요성이 아마 더해가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귀담아 들을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해마다 급발진 의심사고들이 발생하지만 국내에서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도연군 가족 또한 자비를 들여서 이 재연시험을 진행하는 등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당하게 되면 누구나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후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후적인 부분과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인 부분으로 좀 대책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사후적인 대책으로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수 조사 방식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절대로 규명하지 못합니다. 도연위 사건 국가수 감정서를 보면 물리적으로 뭐가 끊어지거나 손상된 것이 없다. 누유되는 것이 없다. 장치들이 정상 작동한다. 결론적으로 기계적 결함이 없다. 이런 말만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급발진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하는 게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수 감정서에는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랜덤 하드웨어 결함 그리고 소프트웨어 결함이 급발진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수가 그걸 조사해야 되는 거죠. 국가수가 기계적 결함밖에 조사할 능력이 안 된다면 보고서 결론에 미안한데 국가수도 솔직하게 능력이 안 돼서 결함 여부를 못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국가수가 할 수 없다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3의 기구나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EDR을 보니 운전자 페달 착오다라는 결론만 도출한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대책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확실하면서도 최종적인 대책은 철저한 리던던시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자동차의 두뇌라고 하는 ECU라는 것인데요. ECU는 쉽게 말해서 컴퓨터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자율주행 시대에 자동차에서 급발진이 발생하면 이거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았다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조사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제조사 보고 리던던시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스스로 다중화 리던던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자율주행 시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무고한 사람들이 급발진으로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조사가 충분한 리던던시 설계를 통해 또 이 적용을 통해서 급발진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결함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충분한 다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제조사에게 급발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도연군 아버님이 국민동의 청원글을 올린 지 5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았을 만큼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국민적 공분이 일어섰습니다. 아쉽게도 21대 국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공감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위 사고를 계기로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동의가 이뤄졌고 21대 국회에서도 5번에 걸쳐 대표 발의가 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모든 환경이 개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민생을 외치던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결국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정부 측인 공정위가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입법례가 없다는 이유와 두 번째는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 이 두 가지입니다. 입법례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됨에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입법례가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 즉 EU 개정 제조물 책임법 지침 제9조 4항이 입법 통과가 됐습니다. 공정위가 입법례가 없다는 핑계를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고요. 또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 제조사의 이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공분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제 민생을 위한 경제적 약자를 위하겠다는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케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며 국가폭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서 새로운 EU 제조물 책임 지침을 반영한 법안을 올릴 예정이고 22대 국회가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호해 주시고 부디 대한민국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사회가 아닌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라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주실 수 있도록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예. 국내 제조물 책임법은 1985년 제정된 EU 제조물 책임 지침에 기원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 EU 제조물 책임 지침이 다시 한번 개정된 것만큼 증명 책임 전환을 위한 국내 법 개정에 입법자들이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온 지 40여 년, 관련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것 같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급발진 사고를 당하고 스스로 증명해야만 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22대 국회에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반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감정과 관련해 차량 제조 회사인 KG 모빌리티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이 지난달 긴급 제동 보조장치 AEB 작동 여부와 관련해 자체 실시한 추가 감정에 대해선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